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주제로 발달장애인 분야 협동조합 발전 전략에 대해서 연구한 조유성이라고 합니다. 연구 배경으로는 올해는 사실 누가 더 힘들었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연구 주제를 정하는 시점에서도 사실은 많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이제 복지관 관련한 곳들 또 이용 시설들이 많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는데 저 역시 사실은 올해 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한 분의 선생님이 이제 한 3명의 발달장애인 분들, 지금은 등급제가 폐지가 됐지만 이제 1급이나 2급 정도의 이제 보통 3살 전후의 지능 수준을 보이는 분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6시간 정도요. 그때 많이 느꼈었던 게 이런 곳 단 6시간만이라도 이곳을 이용하면서 이제 잠시 쉴 수 있는 가족분들이 이 분들을 다시 데리고 집으로 갔을 때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제가 그때 같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도전적 행동이라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시거나 갑자기 바지를 내리시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셨을 때 이제 이거를 저는 그 상황에서 또 이분이 좋아하시는 다른 거를 이제 행동을 이제 변경하게 함으로써 도와드리지만 실제로 이게 24시간 내내 그리고 평생 이제 이분들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연구 주제를 잡고 이 어려운 협동조합의 길을 왜 이제 선택해서 가시게 됐을까라는 이제 연구 주제가 떠올라서 그분들이 이제 선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 분야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올해 굉장히 많은 동반 자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 몇 년 사이에 10년 이내에도 막 잊을만 하면 사실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이긴 했는데 특히나 올해는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이제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시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3개월 정도 정신병원에 보냈다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했던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틀 정도 이용하시고 다시 아이를 정신병원에 보내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부모 그 어머님과 자녀분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속에서도 왜 어떤 분들은 협동조합을 선택해서 이분들을 모아서 이제 이 길을 가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개가 저한테는 정말 다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발달 장애인도 특히 이제 저희 장애인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시지만 그 유형의 분들 중에서도 남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92%나 되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발달장애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어렵고 또 협동조합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귀농을 한번 해볼까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생협에서 7년 동안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느꼈을 때 아 정말 이 7원칙을 지키면서 가치를 지키면서 가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느껴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이 키워드 어려운 키워드가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면서 가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3가지로 일단은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 분야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동기, 특히 이제 창업을 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인의 선택지 중에서 왜 이제 협동조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7원칙을 어떻게 지키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요. 이분들이 실제로 나의 경험을 좀 풍부하게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 분석 툴로 7원칙의 분석 툴로 이분들이 협동조합 그 내부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공공정책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해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가설을 이제 세우고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의 경험을 충분히 이제 듣고 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공통적인 부분 또 조금은 독특한 부분을 이제 도출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하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제 목소리를 듣기 전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이제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 협동조합과 관련된 발달 장애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이제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이제 사실은 엄청 칸막이도 많이 쳐져 있고, 문체부에도 있고, 뭐 기재부에도 있고, 고용노동부에도 있고, 이제 네, 보건복지부에도 있는 이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연구 보고서에 담겨 있고요.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사전 조사를 했을 때 공식적으로는 2018년 경에 발달장애인 분야 협동조합이 한 17개 정도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웹서핑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한 40개 정도 내외로 2020년 네, 상반기 정도에 있었고요. 그 중에서 연락을 최대한 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합원을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 곳들을 제외하고, 또 사실 대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또 조금 꺼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외를 하고 7케이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분의 이사장님을 전국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했던 이제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협동조합 설립을 하게 된 동기가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 법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묻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연구를 했던 이제 그 과정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예를 들어서 한 분을 이제 120분 정도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줄 단위로 이제 이분들의 의미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코딩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범주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키워드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동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 사후에 대한 문제,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믿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실제로 들었을 때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곳들에서 자녀분들을 이제 때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녀분들한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제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자기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쉽게들 하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잠깐 몸담았던 곳들도 진짜 자기결정권을 존중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는 치킨을 먹으면 안 돼. 너는 20대 발달 장애인이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거나, 너는 이제 뭐 담배를 피우면 안 되라거나, 사실은 성인이고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자주모임을 만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마을에서 섞여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저도 탈시설 하라는 얘기를 이제 1970년도부터 이제 유럽에서부터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5년 전부터 1년에 막 500명, 700명씩 이렇게 주택을 따로 지어서 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탈시설을 했을 때 이분들이 탈을 해서 어디를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지역에서 어떻게 안을 건가라는 문제는 사실은 조금 아직 미온적으로 대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있는 협동조합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지트,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장,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연습실 같은 곳에 와서 이분들이 섞여서, 뭐 예를 들면 세차를 하는 공간이다. 그러면 세차를 하는 야외에서 지역사회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래는 조금 뒤에도 이제 내용이 연구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이 7원칙 관련된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실제로 제가 말을 최대한 살려서 보고서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 7원칙 관련된 내용들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이 경험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 경험들을 가지고 실제로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에 이제 한 7년 이렇게 되어 오고 실제로 제가 아까 이제 이사장님들 이제 그 프로필을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에 설립된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길어도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선구적으로 어려운 길을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를 어떤 틀로 보고 싶었냐면 이제 엄명식 선생님 등이 이제 내신 보고서인데 이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다음에 노동자 협동조합 혹은 이제 노동자를 어떻게 협동조합이 더 계속 고용하게 만들고 안정화되게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셨을 때 이제 협동조합 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협동조합 간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협동조합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국제적인 시각과 공공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저도 한 발전 전략을 잡아봤습니다. 그 결과로는 지금 7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키워드만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면 협동조합이 망하더라. 맨날 싸우더라 이랬었는데 실제로 저희 그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관련된 분들은 특히나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당사자 부모가 아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예를 들면 치료실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 관련돼서 앞으로 작업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적 참여를 특히 이제 자금 조달을 경제적 참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대구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50% 정도가 수급자 가정이세요. 그 정도로 사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가족의 미래 그리고 나의 자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십시일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어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땅을 증자를 통해서 마련하신 곳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케이스를 잊지 말고 어떻게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시적 차원에서는 동종, 이종 협동조합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이 필요한데 예를 하나만 들면 A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의 이제 일반 협동조합이었는데 탈루를 개척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이제 지원 사업 받을 수 없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 지역에 그 시에 농협과 협업을 해서 하나로마트에 이제 만드신 제조한 그 물품들을 팔게 되셨거든요.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협동조합 좀 큰 범위에 그런 농협이라거나 생협과도 연계할 수 있는 루트를 좀 많이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중점 네트워크 발달장애인은 협동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 관련된 네트워크도 있고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들 특히 학교부터 시작하는 모든 네트워크들을 구분짓지 않고 마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시적 차원으로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기존의 정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느꼈던 건데 한국에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들이 실현만 됐으면 정말 유토피아가 따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발표할 때는 보도가 많이 나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지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너무나 이제 스르르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고 특히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일단 설립을 하신 협동조합들이 그 정책을 가지고 들고 가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홍보라거나 공유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쪽 정책, 문화체육부 쪽 정책 여러 군데들이 다 쪼개져 있는데 서로가 잘 모르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융합해서 오히려 실천을 통해서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협동조합 기본법은 정말 대단한 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벌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반 협동조합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벌써 더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도 장애인 분야 협동조합의 되게 눈부신 발전. 제가 발달장애인만 맡았지만 중증장애인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면 정말 이 최근 7년 사이에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국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더 재원을 할 수 있을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연구 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실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분들은 2년 전에 이제 정부에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이 부처에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신 분들이었고, 그런 정책이 없었을 때 조금이라도 지금 650만 원 정도의 창업 지원금 정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없을 때부터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특히 뭐 시민사회나 아니면 부모회 활동 중심으로 이제 하셨던 분들은 정부한테 자꾸 요구하고 호소해야지 왜 너희가 비즈니스 해가지고 힘들게 하냐라는 시선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과연 거기랑 여기를 떨어뜨려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예를 들어서 정부에도 요청하고 실천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고 다른 것들도 끌어와서 우리가 다른 협동조합, 다른 국제협동조합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부터 생각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